3월 20일 넘어가지고 아마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4월 정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4월 24일 재보선이 열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 한 2달 경과한 시점에서 민심이나 또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4월 전국 재보선하고 전국 전망 들어가면서 최근에 인사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취임 한 달 지나면서 뭐 인사 문제가 뭐 중심으로 이루고는 있지만 그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대혼돈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정치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대단히 지금 불공정하고 아주 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 인사는 뭐 인사 청산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아주 역대 정권 초에 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 인사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북한의 움직임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전쟁 위험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게 또 지금 대두가 된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정상적인 뭐 국정 운영의 뭐 분위기 자체가 지금 뭐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전혀 잡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다 덮여져 버리고 별로 뭐 국민들의 시선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다른 문제들 그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내지는 어떤 박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나 이 관리를 위한 어떤 리더십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곳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론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그런 사고들이 일단은 발생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이면 입장, 뭐 그런 어떤 표명 같은 거,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뭔가 그 민심을 다뤄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마이웨이식으로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남북관계 뭐 지금 6.25 이후 뭐 최대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거일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어떤 리더십 같은 거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그거 역시도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뭐 응징 얘기만 계속하면서 사실상 위기 관리의 어떤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현상도 현상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지금 리더십이 사실상 지금 부재한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 정권 초반에 정권 어떤 그 출범 초기에 보여줘야 할 어떤 그 역동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 이런 거는 이제 고사하고, 도대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거조차도 지금 이제 묻게 되는 아마 좀 상당히 전체적으로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좀 상당한 좀 혼돈 상황이 지금 정권 초부터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요? 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뭐 인사 난맥상이라든가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한마디로 휴대감만 떨고 있지 전혀 어떤 그 내실 있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어가시 지금 한 달 동안 이런 전체적인 전국이 꽉 막히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철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수위 시절에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두 가지. 첫째는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당선인이 나서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면서 사실은 그 67일의 당선인 시절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퇴임 대통령과 유기적 연계관계를 갖다 가지면서 국정, 새로운 본인이 취임했을 때부터의 그 그림을 갖다가
확실하게 좀 정부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랄까 모양새를 갖다가 중요시 모양새를 갖다가 그게 폼생폼사라고 그러죠. 너무 그런 이제 모양새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 67일에 당선인 시절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못 보낸 상태, 교과서 못 보낸 상태. 두 번째는 당선인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이제 인수위 사람들 만나서 본인에게 약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랄까 일방통행식.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 홀로 가겠다는 그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이 결국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여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딱 사람을 찍어서 그것도 거의 턱 밑에 받쳐갖고 민정에다가 사람 던져놓고 뭐 검증하라 하는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민정팀에서 또 참모진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둘째는 막상 윗분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찍어 내려보냈을 때 백지 상태에 놓고 정말 이 사람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겠는가. 또 거기서 간혹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갖고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과연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었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국정운영의 혼란과 혼돈과 혼선은 그야말로 지나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나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5년 동안 국정운영을 해봤어 하는 40년 전의 경험을 너무 믿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는 이번에 보면은 2월 25일이죠. 지난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식 날 두 가지 읽고 사실 좀 굉장히 의아했는데, 하나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룹시다 하는 것, 그런 것하고 또다시 잘 살아보세 이와 같은 얘기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 대해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현실은 준비가 안 되는데 마음만 급해서 계속 아랫사람들에게 또 참모들에게 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는 유명한 단문단답형 정치인을 유명했습니다. 그것도 롯데터블 앞에서 기자들이 묻고 나면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 단 12초를 못 채울 정도의 말만 했던 분이 최근에 보면 각 부처 보고받고 무려 7천자, 8천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7천자, 8천자는 A4 용지로 8장, 9장 분량을 갖다가 마구마구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저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쨌든 저희 곽상도 민정수석 조금 논외하고 하더라도 제3실장과 9명의 수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우리 정부 시스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수석 비서관들을 앞에 놓고 뭔가 대통령은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보를 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은 하늘나라에서 또 못 뛰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석 비서관들이 각 부처에서 오는 정보라든가 현황들을 갖다가 종합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른바 합리적 결론을 갖다 도출해내야 되는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보면 아마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실장 수석 비서관회의들 꿀먹은 벙어리만 앉아서 판서하기 바빠요. 받아쓰기 바빠요. 그렇다면 전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니까 대통령은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가까운, 가장 1차적, 가장 의견을 나눠야 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조차도 무언가를 계속 주문하고 이야기하고 어디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한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들었는가? 혹시 그야말로 과거에 YS 시절이라든가 그 이전 시절부터 쭉 있어왔던 청와대 내 공적 시스템 밖에 또 다른 어떤 비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비선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없는 비선들이 뭔가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넣고 대통령은 그저 여과 없이 수석 비서관들 또 각부 장관들, 장차관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는 인치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법치의 시대를 만들자고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아픔과 얼룩 지나왔는데 또다시 어떻게 보면 인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인수위 때부터 뭐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수위원회는 직접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있는 상황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몇 가지 용인도 되고 너무 섣불리 과도한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한 달 이상 가시화돼서 시작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인사 문제하고 국정 운영 방식들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권 한두 달 동안에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라는 것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그런 거. 그냥 공통적으로 인사 문제하고 리더십에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득점 하나 놓고 좀 실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득점 요인도 꽤 있다. 뭔가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맛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 있을 법한데 새 정부가 뭔가 주는 새로움에 대한 득점을 하는 걸 듣고 나머지 인사 문제와 운영 방식에서 이제 감점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정부 조직법을 다루는 정부 조직법 개정을 다루는 문제가 국정 운영 방식과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대변해주는 그런 거였다라고 합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물려서 이제 내각이 구성되는 것이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 조직법 개정을 시도를 했는데 뭘 개정한다거나 시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로드맵, 실현 수단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던져놨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2월 25일 날 정부가 출범하면은 그 이전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무리할 것인가,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무슨 뭐 인사 문제에서 계속 논란이 있어가지고 정부 출범 이후에 공식적인 조각이 안 된 상태로 이전에 정부의 내각을 가지고 운영했다든가 무슨 뭐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든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식 출범 이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 조직법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가동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22일 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던 거죠. 그럴 정도까지 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적인 제도적인 과정 또 의화의 단계 이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는 건 종합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리더십이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테스트할 기회를 가졌다거나 문제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도 두고 봐야 될 문제였고요. 혹시 또 여러 가지 내정에서는 너무나 독선적인 문제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혹시 단호한 리더십으로서 장점을 발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국제 환경의 가격의 변화, 대북 문제라든가 이 과정 속에서 박근혜 리더십이 특별하게 테스트를 할 기회를 갖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큰 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부터 포함해가지고요.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에 했던 것에 비해서 국정 기조가 조금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뀐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 때 우리가 귀에 익숙했던 말이 대통합, 대탕평,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 뭐 이런 거 있는데요. 140대 과제 인수위 막판에 발표를 할 때는 경제민주화가 빠졌다가 취임사에는 물론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후에 정부 출범하고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 그걸 종합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지금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하고 있냐라고 보자면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요. 창조 경제를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 시절에는 그런 식의 지금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강조하는 정도에 있는 것인가, 후에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원래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대통합과 탕평이나 정치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두고 봐야겠는데 적어도 초반에는 그것보다는 뭔가 창조 경제를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어서
박정희 정권의 버전 2라는 느낌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리더십이 이제 그 이후에 요즘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정치 사상사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접하는 그 플라톤의 철인 정치, 그 철인 리더십이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자가 철이고 뭐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어떤 분명한 어떤 민중과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사욕, 당리당략이 있는 어떤 정치인들, 그걸 뛰어넘는 어떤 철인의 존재가 결국 이 나라와 사회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다는 철인 통치. 수첩에는 정말 많은 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제가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당 대표급에 들어가는 중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에 대한 평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현장에서 했던 그 정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복사를 쫙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쫙 해봤어요. 해봤더만은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맞는 거예요. 이 앞에는 이래서란 뒤에는 좀 다르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느 도지사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그게 도전개발 연구원에 보내가지고 정말 이게 정책적 가치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를 한번 쭉 검토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의 초안이라는 거죠, 초안. 우리가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을 갖다가 일단 수첩에 정리해 놓은 건데, 저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만약에 그게 꽃과 금조처럼 만약에 여겨진다면 거기서 큰 문제가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인사 문제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수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단수로 이 검증을.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비서실 내에 있고 비서실장이 지금 인사위원장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처음부터 야심을 가진, 저는 그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 시절에 어떤 시스템이 없다. 무슨 검증할 만한 인원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금 인사 문제에서 그대로 그거 바뀌었다든지, 시스템이 사람이 이제 다 됐으니까 뭔가 다른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그거는 뭐냐. 비서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비서들이죠. 자기 말 가장 충실하게 듣고 그거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게 대통령 앞에서 노할 수 없으면은 인사 문제의 검증이 제대로 되긴 어렵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비서실 내에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지금 인사 문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 지점부터 좀 이렇게 개선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철인 통치, 철인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뒤에 우리 놓을 이야기지만 이제 원내 지도부가 개편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하도가, 예를 들면은 당청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하도로 지금 떠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친박, 그리고 반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비박, 예를 들면 이런 리더들이 아마 나름대로 메시지를 갖고 할 건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점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철인 통치, 교과서의 한쪽에 있을 줄 알았던 철인 통치가 지금 되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어, 분명히 국민들한테. 근데 그 준비된 대통령의 인수위 67일은 어느 정권의 인수위 시절보다도 우왕좌왕했고, 그리고 출범 이후에도 정말 정부 조직 개편안에 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권보다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혼돈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44%라는, 이명박 대통령도 52%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출범률에. 근데 44%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최저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가지고 이거를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라의 문제고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선진화 법안 때문에 국회 선진화 법안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야당과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 예를 들면 대국민 담화로서 대통령부터 협박도 받았지만, 예를 들면 합의를 이뤄낸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산다.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결론을 갖다가 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했던 말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 어떤 분발, 새누리당의 어떤 변화, 새누리당의 어떤 거듭남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말하면 몇 명이 좀 이렇게 우리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종교적 목표를 위해서 죽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계기가 저는 4월 재보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는 2대1이죠. 결과는 2대1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당 의석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전국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회복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전국 운영이. 철인 정치 또 뭐 철인 통치 얘기 되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말이죠.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이 본인이 철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철인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누가 철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누가 판단해 주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철인 정치라든가 전제 분지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철인인가를 국민들이 판단해 주게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속에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철인이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든 사람이 내가 철인으로 간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럼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깜깜하죠. 예, 큰일이 나는 거고,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 중에서도 그래서 철인 정치가 잘못되면은 데스포티즘으로 간다. 전제 본주정으로 간다. 네, 이렇게 간다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했으면 생각이 들고, 아까 수첩하고 대비시켰을 때요. 저는 이제 우리가 개념화 시켜서 수첩을 정말 이제 수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자료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일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수첩은 개인적인 자료라면 공식 자료는 그야말로 공적인 시스템이니까 이쪽으로 기반적으로 박근혜 리더십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문구 대표 말씀하시고 김만호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서 인사 스타일 문제, 시스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보면 박정희 전과 노태우 때가 보면 요즘보다 인사 감정이 정말 잘 됐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중앙정보부가 안기부에서 그야말로 모든 공직자들 거의 24시간 뒤에 밀착, 진짜 그랬어요. 이미 국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만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뒤에 추적하고 도청하고 감청하고. 근데 이게 참 역설이라니까. 문제잖아요, 문제. 그래서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왔다가 김영삼 때 그것이 혼돈기를 빚으면서 엉망진창이 됐다가 DJ 때 만든 게 중앙인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면서 김광원 교수가 초대위원장 되면서 좋다. 우리가 이걸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저 정보기관에서 사찰하듯이 비행하고 감시하고 도청하고 감청하고 해서 그 조난조류들이 박철원 장관한테 얘기 들어가서 박철원 장관 빼세요 이런 나중에 그럴 때 좀 넣어버리세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당시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조난자료 대략 한 2천에 3천 명, 그 당시엔 2천에 3천 명 정도 이 고위 관리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조난자료 청와대 이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때도 보면은 청와대 민정에서 법무 사정비서관이 담당을 했거든요. 김영일 시절 때는 노태우 때는. 그러면 거기서 보면 대통령 앉아서 대한민국 최소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그다음에 무슨 저 뭐 중요한 인사 한 2, 3천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봐야. 뭐 재계 관계 해봐야. 그때는 안계부장님들이 좀 독대에서 보고했잖아요. 독대에서 매주 한 번씩 독대에서 보고하고 그 말고도 인사에 관한 시스템은 반드시 민정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하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보고하는 건 이제 보면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먼저 국장급 이상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사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주 정보 정치가 횡행했을 때는 오히려 보면 사람을 골라도 문제 없는 놈 다 골라. 요즘같이 엉망진창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사위원회가 DJ 때 가고 그다음에 노무현 때 와서는 또 이제 인사위원회는 있을 때도 청와대 나름대로는 또 인사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았는데 이게 보면 사실 MB 때 먼저 완전히 중앙인사위원회를 없앤 상태에서 5년 내내 이명식이 아니라 김명식 비서가 딱 한 사람이 5년 했잖아요. 비서가. 근데 사실은 거기서 장악했거든요. 저 ST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엉망진창이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인사위원회 또 인사 그 수석 비서관제도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잘하느냐 이런 문제가 그때 정부가 많이 고심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이제 항상 그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추천을 하는 사람이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거죠. 근데 뭐 이 MB 때보다 지금 더 인사가 어려워지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MB 때만 하더라도 이상득이든 최수진이 누군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돌아가는 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비공식 라인이었잖아요. 최수준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상득이 비공식 라인이었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이 어쨌든 간에 이른바 7인의 멤버들이 많이 추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인연관계. 그래서 인사 중에서 보면 어쨌든 이대에 걸친 충성, 뭐 관계, 인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히 되고 그 올드보이들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상득, 최수준 비공식 라인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당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카드라고만 지금 너.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김중만 비서실장한테 딱 부르더니 김 실장 이 5명은 내가 청와대 데려갈 사람입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나 마찬가지 사실 찍어서 내려요. 네. 찍어서 내리지 뭐 그러면 야 당신이 비서실장에 3명 모아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청와대에 데리고 하는 건 다 비서잖아. 비서니까 그러면서 보면 그 당시 보면 좀 이강래, 뭐 고재방, 박금호, 장성민, 최규석 5명 명단을 주더래요. 검증해봐라. 그래서 바로 그 당시 권영희 안기부장한테 전화해갖고 긴급 신원조회 해주세요. 딱 24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24시간 만에 나오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최규선은 이마에 나오거든요. 이마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서 대통령 나중에 20만 요즘도 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던 거잖아. 아침에도 보니까 뭐 245인가 뭐 했던 거 나오대. 자원개발 뭐 야, 끊임없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당선인한테. 절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김 대표 한 얘기가 있어요. 막상 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1년 10개월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한테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딱 2사람이 있대요.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이고, 영부인이고, 또 한 사람은 비서실장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청와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과연 허태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갖다 겸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 명단이 일치해 보니까 지금 인사 중 가장 큰 문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인데 비서실장이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 거의 만기 칠납을 해야 될 판인데 과연 보면 그 인사를 그것만 챙길 수 있겠냐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인사,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들어가고 총무비서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무 관사로서 뭐 좀 인사 선임행정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총무비서관이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야 돼요? 인사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총무비서관이 누구죠? 이재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총무비서관이 왜 보면은 청와대 내부 인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청와대 밖에 있는 장차관을 검증하고 하는데 왜 이 총무비서관이 들어가야 되냐고. 그 다음에 실제 보면은 24시간 인사만을 생각하고 과거같이 국정원이 그렇게 미행 취재 감시 도청 못하니까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일부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뒤에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받아서 늘 보면 자료 업데이팅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인사 담당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인사수석을 뒀고 인사수석 정체가 안 되면 MB 때는 하다 못하도 비서관 놓다가 기획관을 올린 건데 지금 그 24시간 생각할 사람은 저 공무원 출신의 저 선임행정관 국장 하나 갖다 즉 서기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야. 그래서 빨리 시스템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도 인사만을 갖다 24시간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수석들로부터도 좀 버텨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뭐 보좌관이라든가 등급을 올려서 기획관이라든가 수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고전은 하나만 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요즘 뭐 한류에서 어디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좀 급한 거 잠깐. 제일 그거 한 게 토론 문화가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정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윗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도 그런데 이 밑에 세대 친구들은 상당히 수능이나 이런 게 논술적인 어떤 사고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수능으로 바꾸고 뭐 이랬다고 들었는데 이 토론 문화는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 왜냐면 뭐 수능도 뭐 판에 맞지 답만 하고 지금 대학에서도 요새는 이렇게 논문 표절 때문에 난리인데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예 리포터를 갖다가 안 받는 교수도 생겼대요. 왜? 리포터 내라 하면 전부 자식계에서 내기 때문에 리포터는 안 내도 좋다. 다만 자기 글로 몇 줄이라도 써서 내라. 이런 교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이 정치도 한편으로는 대선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 국민들한테는 교육의 어떤 이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저걸 보고 국민들이 보면서 그걸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인사위원회가 그 운영이 되신다면은 이거는 뭐 토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오다 뭐 그 부분이 거의 지금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창조경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건방지듯이 서로 이렇게 그 용어가 뭐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말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건방지고 어쩌고 그게 창조경제의 기본 마인드인데 정신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창조경제를 갖다가 간치경제 시절에 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도 그 문제지만 저는 모든 부분에서 이 사회가 정말 이 21세기 시대 정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온 국민 전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데 지금 인사 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전면을 드러내고 있다. 예. 구체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인사 문제 어차피 이게 박근혜 정부 안착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유박하님 좀 아까 총체적 혼란 상황이다, 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정리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넘어가서. 저희 지금 인사 문제가 인사 문제에서 드러난
인사사고에서 드러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이 이제 전반의 문제고 이어질 거고 같은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예, 지금 인사로 이제 지배해서 나타났지만 이것이 이제 다른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큰 부분이고 결국 이제 나홀로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가 뭐 지배하게 돼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거는 저는 예, 앞으로 이 문제가 있으면 집권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개선하려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지금 적어 보인다는 거. 과연 지금 잇따라 발생했던 그런 사고나 어떤 잘못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 이 위에서 개선책이 찾아질 것인지 현재 청와대 주변 분위기와 가지고는 대단히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뭐 인책론 나오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도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의 그 기조가 뭐 별 문제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단히 좀 이제 안이한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이 된다고 했을 때 뭐 특별한 변화를 뭐 청와대나 박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은 대단히 이제 적어 보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고, 여당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당은 지금은 이제 뭐 집권이 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은 얘기 정도 던져보고 이제 뭐 반응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저러지만은 아마 이 시골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아마 그때는 이제 당장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구책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아마 지금은 뭐 민정수석 인책론에서 그쳤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 상황이 계속이 된다고 하면은 허태열 비서실장이나 이정현 수석 인책론으로 결국은 이게 이제 가게 돼 있는 이제 성질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바로 청와대 위기로 이게 가게 돼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대단히 좀 둔감한 거 아닌가 좀 판단이 돼요. 예, 문제 넘어가기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이 6시 되면 딱 퇴근하고 저녁에 별로 외부 일정 안 하고 사람들도 별로 안 만나고 그냥 자기 뭐라고 할까요? 간제에 머무르면서 그냥 시간 보낸다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스타일이겠죠.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권 초기에 이게 사람들과 좀 활발하게 만나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좀 저걸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바람직한 건지,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보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무슨 신이 나서라도 영적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대통령이 지금 주말에 어디 뭐 나가서 좀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어울린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신문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9시 내지 10시에 출근한답니다. 예전에 이제 뭐 MB 같은 경우는 7시 반 이렇게 출근했는데, 그래서 뭐 얼리버드라고 그랬지만 6시 되면 땡 하면 퇴근하고 관저 가서 한 2,000평, 1,800평 되는 그 관저에 홀로 앉아서 저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관저에서 별도로 사람들을 만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예전에 부속실장이나 의전 수석도 모릅니다. 관저에서 만나는 사람. 대통령이 별도로 이제 이렇게 수행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니까 지금도 아마 수행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할 거예요. 만나겠죠. 저는 혼자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화를 많이 한다. 예, 근데 그 전화하는 사람도 좀 폭넓게 하면 좋은데 늘 보면 듣기 좋은 사람한테만 전화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마지막 임기 말에 지쳐갖고 그래서 혼자서 머리 싸매고 앉아있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집권 초기에 한참 보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보면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몸으로 뛰어서 보여줘야 될 이 시점에 보면 그게 집권 형태 리더십이 바람직하지 않죠. 굉장히 물론 그분에 대한 역사적 논란은 많습니다만, 전두환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나니 마침 제 친구들 때만 저 공군 그때 당직장교였는데 오밤중에 새벽 2시에 경호원 2명 데리고 들어와서 난리가 나더기 한번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 대방송인지 공군본부가 있을 텐데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당직 사령은 또 어디 가고 없고 당직 사관만 하나 덜렁 앉아있고 대통령이 직접 전국에 있는 비행장 전화 한번 들었더니 그중에 3분의 2가 전화 안 받고 물론 박살이 나서 6개월 동안 하여튼 공군이 초비상에 걸렸는데 그와 같이 나름대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여중 여고 때 자기 아버지 모습 보면 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전의 모습은 뭐였냐니까 틈만 나면 오늘 이것저것 현장에 뛰어다가 들어가고 농민들하고 같이 가서 뭐 풀이라도 뽑고 뭐 벼라도 베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대통령이 좀 역동적 국정 전반을 챙기고 있다는 사인을 국민들한테 보내고 거기서 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기록에 가면 박 대통령이 그렇게 가서 뭐 했을 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답니다. 하다가 떡이라도 좀 싸가고 그런 식으로 격려하고 하면서 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는 아 우리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실제 뭐 본인이 앉아서 최근에 뭐 신문에 난 대로 무슨 과장들이 알아보는 숫자 갖고 말이지 과장한테 이것저것 다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푹 잠겨서 아까 우리 김동구 대표 말씀하신 대로 뭐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기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석 비서관들 앞에 앉혀놓고 수석 비서관들 이 꼭 담은 저 꿀먹은 벙어리고 혼자 그냥 쫙 훈시하면서 뭐 수백 수천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기형적인 국정운영 행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은 본인이 저 우스갯 얘기죠.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당선인 시절에 박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 가정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요. 예전에 역대 대통령이 뭐 하다 못해 뭐 자식도 와서 저녁 때 이야기도 하고 뭐 시중 이야기도 들려주고 일단 정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 사고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외로움에 고독 속에 갇혀 있으면 가뜩이나 그 청와대가 구중궁궐인데 구중궁궐 속에서 또 고독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만사 동인이 뭐니 얘기 많은 그 서양의 변호사 내외 하고 뭐 조카 세연이 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예뻐하지 않는 박세현 군 8살 차라리 데리고 살아라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관저 내에서 그러면 외부에서 저 박지만 회장이나 서양의 변호사는 줄댈 사람도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거기서 쏙 한마디 하면은 아주 국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나 그럼에도 외국으로 지금 나가 뭐 마당에 지금 나가는 데리고 돌아가. 외국으로 해외 나가면 더해요. 차라리 밖에 있으면 그렇다고 좀 청와대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우선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부정의 소리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참여정부가 2003년 시작됐는데 저는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공과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이 대통령이다 그랬잖아요. 국민과 함께하는 역대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그런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청와대에 머물렀어요. 이게 어디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고 다니기에 경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 주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이명박 대통령도 그 촛불 이후에 중도실용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녔죠. 이게 다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디만 가면 하여튼 간에 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보다 네거티브한 말이 많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대통령의 역할 자체를 저는 다시금 좀 봐야 된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심오한 사상과 예를 들면은 자기의 이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고독한 결단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이 국민들과 함께
함께 나누면서 어쨌든 그 속에서 어떤 이 거버넌스 리더십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리고 그러려면 어차피 국민들과 함께 섞여야 돼. 함께 나눠야 돼.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그게 하나고 리더십 관점에서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에너자이즈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국가 원수로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대통령의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삶, 그리고 기업,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힘과 그 꿈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 부분에 나름대로 또 정말 그 실천력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제는 이 21세기 대통령, 현재 시점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제보해야 된다. 지금 저렇게 6시 때 가면 들어가서 앉아있으라고 대통령 뽑은 게 아니다. 지금 대통령 역할이 그게 아니다. 그 시기에 정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그게 국정운영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 대통령이 그 까십성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그런 일가라면은 이거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다 거의 성과 분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 때문에 국가를 맡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후보 때부터 있었죠. 지금 대통령이 무슨 기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그럴 기회는 많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때는 당의 대표급도 기자들하고 부대끼고 결국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대신하는 기자들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시 의원한테는 불가능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더 극단화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표현을 지난번 잘못했다가 시발단들한테 계속 나한테 방탄차 불통 어쩌고 막 개별한마 방송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와 후보 때와 당선인 때와 지금 대통령을 취임한 이유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마치 방탄차 두 개만큼도 이렇게 접촉하기 힘들어진다. 내가 방탄차를 타지 못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전거 타고 다니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미 후보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대위원장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수첩만 보지 말고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저거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여러 군데 제안을 했거든요. 인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등등을. 심지어는 거기서 얘기 나왔던 인사 문제도 대통령 밖에 독자적인 제3의 독립적인 인사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등등도 있었고 해서 그걸 좀 봤으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전반적인 국정 기조도 후보 때 했던 것과 좀 초점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것인데 이건 역시 좀 그럽니다. 바로 얘기했던 것이 박태순 의원이 저한테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전국 3.0이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국정 수행에 있어서는 정부 자체가 신뢰받지 못하고는 성공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5대 국정 목표의 실현 수단으로서 신뢰받는 정부를 얘기했는데 신뢰받는 정부의 핵심 인사 문제죠. 그런데 이게 초기 과정에서 지금 인사 문제에 물신을 받는 상태로 박근혜 정부가 향후 국정 목표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정말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일단 그 후보 시절에 제기했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이것에 대한 우려점들을 정치 쇄신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제기됐다.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원체 지금 취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런저런 그 대통령 리더십이나 정부 안착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논의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좀 또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4.24 재보선이 지금 이제 그 한 달 채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아마 윤곽은 대결 구도나 윤곽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당은 어쨌든 뭐 서울은 그 판을 더 여당 스스로 키우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영도하고 부여를 잡으면 뭐 본전을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그 대책이 없는 것 같고 하나 제일 큰 변수가 안철수 이제 변수가 어떻게 그 어디까지 영향을 파급을 미칠 거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선전 여부, 그 다음에 또 영도나 부여 선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지방선거 재보선에 대한 공천 관련해가지고 정치 쇄신 공약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이쪽으로. 세 곳 가운데서 아무래도 관심 지역은 조금 예. 노원병일 것 같아요. 다른 두 지역은 부산 영도하고 충남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뭐 전반적인 결과가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노원병 같은 경우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좀 고비는 좀 넘은 거 아닌가 좀 판단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최대 고비는 민주당이 좀 공천을 하느냐고. 만약에 민주당이 누구든 간에 공천을 하면은 뭐 민주당 후보야 뭐 이제 3위 정도가 이제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그 민주당의 득표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의 분산 속에서 새누리당 후보하고 과연 승패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이 무공천한 거는 좀 안 보고서는 좀 일단 고개하면 좀 넘었다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원병 짜지는 구도는 좀 아무 후보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짜지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 후보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이 허준영 후보는 이제 공천이 이제 된 거 이거는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훨씬 높은 카드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만약 출마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안 후보한테도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뭐 불출마하고 나경원도 불출마 다 고사하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허준영 후보가 이제 출마하게 된 건데 뭐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새누리당의 여당의 뭐 기본 투표는 또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뭐 위협적인 후보는 좀 일단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진보정의당의 이제 김주선 후보가 이제 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어떤 동정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텐데 다소의 어떤 그 표의 분산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또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의 표를 일정하게 또 가져오는 아마 그런 부분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선의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태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원래 이제 유동적인 거는 이 재보선 투표율이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하고는 이제 다르게 상당히 이제 낮을 수 있다는 그 불가측성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변수가 되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안철수한테 좀 이제 유리하게 좀 이제 구도가 짜진 거를 일단 출발을 하는 것 같네요. 유 박사님은 노원병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영도 쪽 부락합니다. 부산 영도를 말씀드리면 영도 같은 경우는 김비호 민주당의 이제 김비호 위원장하고 김무성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본부장 총괄 본부장하고 현재 실력을 봐서는 사실은 뭐 다이가 몰려야겠어요 싸움이죠. 문제는 관심사항은 뭐냐 옆에 사상에 문재인 현 의원이 과연 좀 나서 지원 유세를 나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전반적 분위기 자체는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물론 어려운 싸움이고 실제 가서 문재인 의원이 김기호 위원장, 김기호 후보를 갖다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김기호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은 일단 친노 쪽에서는 이른바 바보 노무현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안 돼도 일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지금 의원이 대선 끝나고 넉 달째 어떻게 보면 4세 6패 상태에 있는데 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좀 끄집어 내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 친노 쪽 또 문재인 의원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단지 보면 지금 오사 전당대회하고 맞물린 상태에서 당의 비주류라든가 또 비노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태클을 걸고 있는 안 된다. 아직도 좀 더 자숙의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당신이 나온다고 해서 김비호가 이기는 것도 아닌데 자숙해라. 그러나 친노 쪽이나 이쪽 주류 쪽에서는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또 3년 후에 총선도 있고 당장 지난해 선거 총선 결과를 보자. 4.1 총선에서 물론 부산 지역 전체적으로는 당시 이제 문재인하고 조경태든가요 두 사람 됐지만 의원 두 사람밖에 안 됐지만 득표 전체 득표율은 6대4가 우리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도 뭔가 우리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명분하에 어떻게든 문재인에게 지금 채워져 있는 금종령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풀면서 오사전당대회 물론 김한길이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재인을 빨리 복귀시킴으로써 뭔가 흐름을 갖다 좀 유리하게 잡아가는 그런 것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4에서 재보선에서 부산 영도에 있어서 과연 문재인이 지원 유세를 나올 수 있나. 마치 또 지금 문재인 의원의 어머니가 그 영도에 사신대요. 그리고 실제 그 영도에 이제 거제지만은 주 거주지가 태어나기만 거제에서 태어났지 문재인 의원이 쭉 자란 곳이 영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살기 계시고 나름대로 상당한 파급력. 물론 그것이 지금 현재 막 무기를 승천하고 있는 유무성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뭐 경우에 따라서 김비호 같이 아직 상당히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 나왔는데 문재인이 도와서 또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55대 45로 졌다. 그러면 문재인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